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방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방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죠?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쇼크가 이제 고용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고용은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47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남았던 1999년 2월에 65만 6천 명 감소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 무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앞서 지난 3월에 취업자 수 감소폭이 19만 5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달 연속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자리가 줄었느냐? 가장 고용이 취약한 청년, 그리고 임시 일용직이 타격이 큰데요. 연령대별로 보게 되면 60대 이상에서만 일자리가 늘었을 뿐 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고요. 네. 특히나 20대 이하 취업자 수는 무려 24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감소폭이 큰데요. 뭐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 대면 접촉이 많은 종사자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4월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청년들이 취업하는 대기업들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업종별로 좀 보게 되면 이 소비 위축이 이어진 이 서비스, 내수 서비스 업종들,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등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대민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이제 청년, 임시 일용직 일자리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느냐? 내수 서비스에서 제조업으로 옮겨갈 조짐입니다. 제조업 쪽에서도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는 고용시장 안정을 위해서 55만 개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부가 고용지표가 이제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되니까 이 정부 고용 안정을 위해서 55만 개 직접 일자리를 신속하게 만들어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하는 연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여기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한 40만 개, 민간 디지털 분야에서 15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과 다음 주 21일 비상경제 이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55만 개 플러스 알파 직접 일자리 신속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뭐 제조업과 같은 기간산업 고용 충격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추가적인 고용시장 방안도 강구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타이밍인데요. 이게 예산이 드는 문제입니다. 공공일자리는. 근데 일자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차 추경이 선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3차 추경은 6월이나 돼야지 국회에 상정이 가능한 거고 국회 상정한다고 여야가 합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또 7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당장 일자리가 급하기 때문에 추경 모집 이후 고려하게 되면 뭐 일자리 공공 부분 일자리도 한 7월 이후에나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의 규모가 3차 추경의 규모가 클 거로 지금 예상이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 네. 10조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은 한 20에서 30조 가량 그렇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한국을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라는 이유로 신용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40에서 50, 특히나 50은 가이드라인입니다. 50으로 내려가면 네.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빨리 늘어나는 속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애청자분 중에 0507 쓰시는 분께서 질문 하나 하셨습니다. 네. 소장님, 자동차 업계는 5월, 6월 거의 쉬는데요. 네. 이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갈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이러시네요. 지금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80%가 줄었어요. 80%가 줄어요? 줄었어요. 아. 미국이 일단은 다 올스톱이고요. 네.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이제 현상인데 그렇죠. 이제 격리되고 위축되고 집안에 가둬놓고 거리 제한하다 보니까 차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소비가 일단 두절되는 거고요.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은 300만 원, 많아봐야 미국도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갖고 차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달에 실업자가 3천만 명 이상이 나오는데 누가 이게 억 단위 드는 네네. 이게 이 천만 원 되는 이런 차를 교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개별 소비세도 면제가 되지만 외국 상황은 더 안 좋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을 지금 그나마 한국과 중국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거지 다른 데는 스톱이에요. 네. 사실 저도 10년이 넘은 한 20만이 넘게 뛴 차가 사고도 몇 번 나고 네. 그래서 차를 바꾸고 싶어서 바꿀까 하긴 했었는데 네. 계산해보니까 안 돈 되겠더라고요. 버시는 분은 바꿔주셔야 돼요. 왜 그러세요? 아니,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힘들어가지고 저도. 아유, 남편분이 바꿔주셔야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 우리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0345님께서요. 소장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말입니다. 안 좋은 뉴스인데도 소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희망이 생긴답니다.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노영희 씨 남편분은 꼭 이 방송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갑자기? 네. 아니, 자, 저는 업고 다닐 거예요. 딴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 이런 아주 좋은 소식이 있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ICT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국지에 정말 대기업끼리는 협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외국 나가서 외국 기업이랑 협업을 하거든요. 아, 자,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어디에서 만나느냐? 네. 삼성 SDI 천안 사업장에서 만났어요. 오, 예. 여기가 뭐 만드는 데냐?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입니다. 배터리 만드는 그렇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네. 맞습니다. 세계 1, 2위 그룹 총수 두 사람이 사업장에서 만난 것도 처음인데다가 그렇죠. 여기가 지금 소형 배터리,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 둘이 발표를 안 했어요. 뭘 하겠다? 발표는 안 했지만 전기차 배터리에 동맹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사실 국내 1, 2위 삼성과 현대차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요. 어디가? 삼성이 자동차 사업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부터 관계가 굉장히 팽팽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그 3세인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위기까지 겹치니까 힘을 합쳐서 도약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이 현대차가 생산하는 전기차에는 누구 거? LG화학 배터리. 그렇군요. 기아차가 생산하는 배터리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삼성과 현대차가 이렇게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산업에서 협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조찬 파티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현 변호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찬 파티의 새로운 얼굴 구정모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구정모 아유, 변호사입니다. 목소리도 정말 좋으시군요. 감사합니다. 네, 항상 즐겁습니다. 네. 목소리 들으면. 갈 길이 머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결국 정의기억연대 측이 기부금 사용 내역을 외부의 회계사들을 통해서 검증받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금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의혹이 더 쌓이게 될 것인지, 이제 이게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의기억연대 정식 명칭이 뭔가 하면 이름이 좀 깁니다. 재단법인 일본군 성노예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법적 성격이 뭔가 하면 우리 법상은 공익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공익법인은 이제 굉장히 엄격한 관리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무관청에 의해서. 그래서 회계에 관해서도 이제 감독을 받고 업무로 예산이나 결산에 있어서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그래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재벌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할 때 이런 걸로 감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 주무관청 감독이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걸로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건데 어제 보니까 이사장 분께서 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검증하겠다는 게 여러 공인회계사들로 하여금 조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만큼 이제 부족한 것 같고요. 우선 주무관청에 제가 어딘지 확인을 못했는데 주무관청에 나서서 철저하게 회계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면 이게 횡령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 보고서는 엉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해에 20몇 억이 남았다 2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떼먹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그러면 이게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부한 분들의 정성을 생각하면 정확하게 표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주무관청에 나서서 제대로 해야 될 걸로 보이고 이렇게 몇몇 공인회계사 자기들이 이 추천한 공인회계사 와서 본들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의혹은 그걸로 금방 깔아앉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주무관청이 다시 한번 철저히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또 지금 정의기억연대 측에서도 이렇게 크게 부드러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구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로 어떤 회계 부정 만약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정리가 돼야 될 문제이겠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밝혀진 사실관계를 봤을 때 회계 처리 어떤 미숙이라든지 아니면 오류랄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회계 부정에 이를 정도의 사실관계가 사실 밝혀진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또 용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체가 엄밀히 말하면 구호 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공공외교 단체라고 또 보이고 그다음에 또 진상규명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 단체이다 보니까 용처를 반드시 진짜 모든 금액을 다 피해자들 위해 써야 되는 사실 그런 조직은 아니어서 그런 논란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목적을 좀 벗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상황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열악하고 특히 재정이나 회계 관련 이 실무 처리에 좀 미숙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시정은 있어야겠습니다만 이걸 이제 전체적인 뭔가 횡령 의혹 이렇게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듭니다. 외부 감사를 받으면 조금 의혹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들은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천한 그런 공인회계사 말고요. 어떤 형식으로건 국민들이 볼 때 이건 제3자다 공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무관청이라든지 그런 데가 와서 감사도 할 겸 지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22억이 다음에 넘어간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하나도 없어요. 2018년도 회계연도에는 20억이 남아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29년도에는 2월금이 영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상식적으로 이거는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도를 해야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정의기억연대에 그런 업무에 밝은 분이 없는 것 같고 안 그러면 외부에 하다못해 세무사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게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온갖 다 희생을 하는 거 다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으로 투명한 걸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지지해주고 또 지원금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구 변호사님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계상의 오류가 시급하게 좀 점검되고 수정돼야 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부풀려졌다는 의미는 이제 그 실체 관계가 정확하게 좀 밝혀지지 않은 과도한 의혹 제기가 있다는 면도 있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행정 당국도 역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하게 어떤 시정돼야 할 사항들이 지적이 된다. 이런 경우 특히 범법 사실이 뭐 확인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단속권을 사실 발동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마치 이제 뭐 굉장하게 문제가 크게 있는 것처럼 하는 거에 편승해서 막 뭐 말씀을 하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1만 군데까지 뭐 하겠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가 좀 현 단계에서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6개월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까지 가세를 했고 이제 7.10세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이걸 프레임으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혹시라도 정치권에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로 꺼내서 좀 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미리 이 사람 공격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또 나오는 게 있어요. 혹시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상황은? 그러면? 사실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뭐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UCLA에 뭐 좀 기자들까지 와가지고 뭐 딸 차가 어떻다느니 뭐 씀씀이 어떻든 뭐 캐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섭섭함을 이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문제가 뭐 단순하게 어떤 뭐 그냥 진영 논리로 전환해서 풀 문제이냐 꼭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고요. 사실 뭐 지금 이 논란이 처음에 제기된 게 이제 원래 이용수님께서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에 지금 조선일보나 아니면 미래통합당이 지적하는 것처럼 뭐 이런 문제만 사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쟁점이 좀 어떻게 보면 전환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원래의 이 상황은 사실은 뭐랄까 이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운동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와 이제 운동 활동가들 사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실천적이고 또 좋은 방향 운동의 방향이냐. 이런 거를 서로 좀 건강하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혹은 그런 과정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관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윤미향 당선 입장에서는 당선이 아닙니까? 정치인이 됐으니까 이런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정의기억연대가 뭡니까? 공익법인이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법인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설립화가 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동안 좋은 일을 많이 해봤어요. 정대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의 여성의 인권, 특히 전시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제대로 된 이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지적됐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시정할 것이냐. 그렇게 봐야지 그 과정에 일어난 문제점을 지적하면 너 친일파지. 또는 너 당신은 저 통합당이지. 네. 그래서 조국처럼 날 죽이려는지 이런 주장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더더군다나 정치권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그런 운동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단체냐 아니다. 그럼 다른 목적도 많이 있다. 그런 뭐 어떤 그 목표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해계 처리에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 이런 걸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 왜 갑자기 친일파가 나오고 조국이 나옵니까? 더더군다나 보면은 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이편저편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 둘로 쪼개는 거고요. 혹시 우리 고 변호사님은 잘 모르시면 저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비판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 말이 많으면 공산당이야. 예전에 좀 항상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어릴 때 김대중은 빨갱이야. 네. 그래서 저희는 어릴 때 김대중은 빨갱이구나.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에 대해 비판하는 건 빨갱이다.
공산당이 이렇게 몰아붙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너 친일파지. 네. 너 적폐 세력이지. 이거는 안 됩니다. 팩트는 팩트로 해야죠. 이렇게 횡령 의혹이 있어 횡령한 거 없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우리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지. 자기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친일파고 적폐 세력이다. 그럼 자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죠. 그냥 믿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정기공익법이 한 10,000개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기부금이 한 6조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단체들은 거의 그 기부 없어요. 1억 이하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많이 지지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지지에 맞춰서 좀 제대로 해 나가셔야지. 비판하지 마. 너 친일파지. 이런 거는 분명히 잘못된 태도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사실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딱지를 붙여가지고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 어떤 논란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거나 사실 그런 분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마치 이분들 편을 드는 것처럼 다소 어떻게 보면 이제 윤미향 당선인 입장은 다소 유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런 이제 공세를 가하고 결국 이제 그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자체가 좀 흠집내기를 어떻게 보면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아마 생각에서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 양쪽 생각이 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 지금까지 얘기한 건 에피타이저였습니다. 에피타이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도하게 먹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메인 메뉴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요. 놀랍게도 이 표가 어디서 발견됐느냐? 분당 을에서 발견됐어요. 이상하죠? 네,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투표 조작의 증거라면서 내세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흔들면서 했던 말이죠. 사전투표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용지 함에서 발견된 일련 번호가 붙어있는 당일투표지. 이게 바로 조작의 증거다. 이런 말을 한 건데요. 민경욱 의원은 이것을 세상에 뒤집어질 만한 선거 조작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흔든 겁니다. 뭐 서초울 용지가 분당을 해서 발견했다. 이러면서 자, 이게 정말 부정투표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부정투표 증거가 됩니까? 우선 예스 노로 우리 구 변호사님. 네, 일단 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 그다음에 네. 우리 정태현 변호사님. 저도 뭐 세상을 흔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흔들 일은 아니고, 자, 두 분 다 세상을 이렇게 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증거는 아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보면은 분당 갑에 가야 될 투표용지 분당 을에 가 있고 그런 건 객관적으로 확인은 됐어요. 확인은 됐는데 그런 건 이제 선거 사무 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지. 그거 자체로 부정선거다.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뭐 그것이 이제 부정선거에 뭐 단서가 될 수도 있겠죠. 조사를 해보면. 근데 그거 지금 현재 드러난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좀 지나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좀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더 치밀하게 좀 그걸 관리했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원래 사전투표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그 지역구 관할이 아니어도 자기가 사는 동네 어디서든지 뭐 혹은 직장 어디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그 투표용지 다 와 있어야 되는 게 원래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게 그 자리에서 프린트를 합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알아보셨구나. 가면은요, 이제 내가 어디다 하고 주민등록증 보여주면 거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주거든요. 그럼 프린트한 걸 이제 자기 사는 동네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이게 섞이거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적은 숫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선거 시스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정선거로 하는 건 그건 아니다. 좀 예. 넌센스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민경욱 의원이 지금 6장 투표용지 흔든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게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신 건데 이 용지 자체도 사실 사전투표 용지가 아니에요. 아니었죠. 예. 네. 본투표에서 이제 자녀 투표 용지다. 남은 것이다.
좀 확인이 됐고 또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 증거가 되려면 뭐 기표가 되어 있는 이 용지여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기표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경욱 의원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이건 증거는 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게 사전투표는 여러 군데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민경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 지역구가 서초을하고 지금 분당갑이란 말이에요. 분당을? 네. 예, 근데 서초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된다. 지금 다 미래통합당이 당선된 지역구죠.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무효가 돼야 된다. 네. 이 주장을 하시는 건지 네.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주장은 아니었을 걸로 지금 미뤄 짐작이 가는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면 민경욱 의원이 좀 놀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요. 민 의원이 내세운 조작의 증거가 갑자기 하루 만에 탈취의 증거로 지금 변형이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선관위에서 민 의원이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투표용지를 흔들면서 읽어준 일련 번호를 딱 들어보고서 저 번호? 구리시에서 잃어버렸다는 바로 그 거던데? 이러면서 지금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거 아닙니까? 자,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니 그날 어떻게 돼요? 기자회견 할 때 보면 그 투표용지가 보였잖아요. 네. 그 오른쪽 위에는 파란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그걸 자세히 보면 게 구리시의 선거관리위원회 도장이고요. 그 밑에 일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련 번호에서 추적을 해보면 구리시에 있는 그 선거구에서 했다는 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리시에 산 그 투표함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그 실제 투표할 때, 그러니까 현장 투표할 때, 사전 투표 말고, 그때는 사람이 몇 명 올지 모르니까 일단 많이 인수를 해두잖아요. 그 중에 남은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여사이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거기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네.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탈취갔거나, 네. 그런 점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좀 그 관리 소홀은 틀림없이 맞는 게 몰랐어요, 없어진 거를. 근데 민경욱 의원이 막 흔드니까 저거 어디서 네, 난 거지 그때 보니까 알았다는 거잖아요. 없어진 네.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 지금 민경욱 의원은 그 어디서 난지 얘기하니까 자기는 뭐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밝히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객관적으로는 분실을 당했거나 아니면 절도를 해갔거나 뭐 그런 외에는 있을 수가 없죠. 민경욱 의원이 혹시 가서 좀 훔쳐오세요.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 알 수 없는 거긴 한데 제가 네.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민경욱 의원이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여기 장소가 헬스클럽이다. 이제 물론 이제 구리시 체육관인 걸로 확인됐는데 뭐 아마 체육관을 헬스클럽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공개하셨어요. 네. 사진에 이제 투표용지에 있었던 가방이 찍혀 있거든요. 자, 그럼 최소한 이 사진을 찍으신 분. 그 사람. 이분은 투표용지를 들고 나온 것에 굉장히 관련되어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수사의 출발점이 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사진 찍은 사람 누구냐? 이건 대답을 안 그렇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고 네. 이 사진을 찍은 사람과 민경욱 의원 사이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질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예요.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 네. 억울한 게 뭔가 하면 네. 본인은 사실 이분이 곡전이 많았잖아요. 민경욱 의원이 공천 억울해요? 됐다가 안 됐다, 네. 됐다 안 됐다 했고 열심히 본인으로서는 뛰었는데 결국 2% 차이로 졌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본인 생각엔 내가 당선인데 왜 내가 졌을까? 이런 생각해보니 맞아 이거는 부정선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6장이 그 자기 선거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관리가 소홀했다. 특히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 CCTV 다 설치를 해뒀어야 되고 사무소에 잠가놨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좀 제대로 해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과연 부정선거를 할 수 있을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투개표할 때 참가인하고 합치면 30만 명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반 정도는 반 가까이는 통합당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반 가까이는 민주당이고 또 나머지 또 일반 그 군소정당인데 그럼 그분들은 뭐 눈 뜨고 뭐 가만히 구경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어렵다. 부정선거가. 근데 이분은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635우리 애청자님께서도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의원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투표용지가 도난 분실된 것도 한 달 동안 모르고 있던 선관위가 더 문제 아닙니까? 투표용지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분실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서야 검찰에 뭐 의뢰를 하고 그럽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뒤에 더 욕도 쓰셨는데 그건 제가 안 말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경호 의원의 같은 그런 태도도 문제 있고 선관위가 얘기한 것도 문제인 것 같은 선관위가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민경호 의원이 제기한 이 세상이 뒤집힐 만한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빵 상자하고 QR코드 음모론이 있습니다. 선관위가 물론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지만 뭐 빵 상자는 투표지 보관 상자 수량이 부족해서 이걸 이용했을 뿐이고 QR코드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 이게 좀 그렇게 선뜻 빵 상자에 보관하나? QR코드?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느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빵 상자는 저도 참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사전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해간 투표함이 있지 않습니까? 모자르죠? 그게 꽉 차니까 네네. 삼립빵 상자가 있었대요. 박스가 거기다 담아갔다는데 이거 굉장히 넌센스죠.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그래 아무 삼립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간식 먹고 거기다 담아 되겠습니까? 철저히 보인돼야 되는데 그 점에서 선거관리가 잘못한 건 맞는 걸로 보이고요. QR코드는 저도 몰랐는데 사전 그 투표할 때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대요. 그래서 선거구나 뭐 무슨 선거에 쭉 그런 게 적혀 있는데 네. 민경호 의원 지금 거기에 개인 코드가 적혀 있다. 네. 그러니까 비밀 투표 원칙 위반되니까 선거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그 개인 정보는 안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단순히 그냥 그야말로 인식에 관한 착오인 걸로 보이고요.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 2006년도에 예전에 한번 그 투표용지를 잊어버린 적이 있답니다. 네. 십몇 년 전이죠. 근데 이번에 처음 또 잊어버렸다는데 좀 잘해야죠 앞으로. 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들을 좀 개선될 필요는 있고요. 그래서 뭐 이번 사실 민경호 의원이 제시한 증거가 부정 투표의 증거가 아니라 부실 투표의 뭐 증거다. 이런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부실 투표. 네네. 우리는 투표 잘했는데. 네, 부실 관리라고. 부실 관리라고 투표 관리라고 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개선될지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뭐 결과적으로 일정한 뭐 잘못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 투표용지가 뭐 빵 상자에 보관했던 것도 나중에는 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또 포장 봉인됐다고 하고 하니까 뭐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불법에 이를 정도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 국민들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투표 개표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는 지금 이제 쌓여 있고 그래서 뭐 투표 조작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날 정도의 시스템 그런 허술한 시스템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개선만 된다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말씀 한번 여쭤보고 끝낼게요. 민경호 의원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해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거를 나에게 줘라. 그래서 뭐 오늘 말하면 500만 원, 그 다음날 말하면 4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에서 줄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 또 하나는 민경호 의원이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계속 투표 조작설을 더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이유는 뭔지. 그러니까 그 중국 동포들 제보를 받는다는 건 아마 개표 사무원 중에 우리 중국 동포 또는 중국 국적자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조작에 혹시 관여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제 생각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개표 사무원을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야 될지에 관해 우리 법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교직원, 뭐 은행 직원 이런 식으로 해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개표 사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외국 사람이 하는 건 어떠냐? 그건 뭐 규정한 바는 없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외국인의 경우에 뭐 지방선거는 몰라도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국민을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국적자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행법상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경호 의원은 중국 사람이 관여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중국 사람이 대거 몰려온다는 등. 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고 또 보수 유튜버 사이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길 걸로 생각했는데 지니까 네. 나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군요. 네, 구 변호사님 뭐 짧게 한 말씀. 네네 뭐 말씀하신 거가 이제 뭐 문제 없다라는 부분 저도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6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영주권자인데 사실은 이 연평군 선관위가 위촉을 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의용소방대원이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이제 영주권자인 걸 확인이 된 것이고요. 사실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고
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또 피선권도 사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이지 이 중립성을 뭐 위협할 만한 그런 사안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네,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 그리고 인사에 답 안 하는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4부로 돌아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시그널이 엄청나게 고전적이네요. 누가 이거 선택했는지 참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제작진. 자,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에 나오셔서 너무 재밌는 호랑이 얘기, 호랑이를 잡은 아내 얘기 해주셨었는데요. 네. 반응이 어떻든가요, 주변에? 제가 그 녹음을, 방송이죠. 방송을 네. 하고 돌아가는 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대훈아, 네가 지금 방송에 나와. 연락이 막 왔습니다. 네. 그래서 기뻤다는 얘기인가요? 싫었다는 얘기인가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은 부끄럽지 않게 한번 잘해보시길 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예, 몰라도 전혀 상관없지만, 네. 언젠가 한 번은 쓸 때 있는 이야기들. 네. 이번 주에는 스포츠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네. 지난주에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리그가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좀 개막도 많이 늦어졌고요. 이제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데 뭐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스포츠 리그가 개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스포츠를 많이 기다려 오셨던 그 마음이 좀 충족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개막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 중계가 되면서 이제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의 야구에 또 새삼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 격투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 지난 주말에 아주 오래간만에 격투기 대회가 열려서 저도 지난 주말 아주 즐겁게 보내서 그랬군요. 준비해봤습니다. 네. 코로나19라고 잘 안 읽고 코로나19라고 보통 읽는데 끝까지 코로나19를 고집하시는 자, 어쨌든 네. 죄송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격투기를 좋아하신다. 네. 그렇지만 오늘은 격투기 얘기는 아니고 옛날 사람들 스포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친숙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마 예전에 뭐 어릴 때 뭐 위인전이라든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그 신라 시대 때 활약했던 김유신, 네. 김춘추 이런 이름들 다들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김유신은 신라의 장군이었고 이제 김춘추는 이제 신라 무열왕이 되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닦았다.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 김춘추가 김유신의 누이 동생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 결혼하는 과정이 좀 이야기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어느 날은 김춘추에게 뭐 우리 집 앞에 가서 같이 공놀이도 하고 놀지 않을래?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김춘추가 뭐 알았다라고 해서 이제 가서 김유신네 집 근처에서 이제 공놀이를 즐겼는데 네. 이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아서 어머나. 옷이 찢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옷이 찢어지게 해서 진지 모른 척하면서 옷이 찢어졌구나. 마침 우리 집에 내 누이 동생이 있는데 우리 누이 동생더러 이 옷을 꿰매게 하자.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기 누이 동생과 김춘추가 만나는 자리를 야. 주선을 해서 이런 꼼수를 김유신 장군이 쓰셨군요. 그 옛날에. 네. 이런 지략을 가지고 지략을 네. 좀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지략을 세워서 여동생을 시집 보내는 네, 그렇게 해서 로맨스가 이루어졌다. 네. 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김유신과 김춘추가 즐긴 공놀이의 이름이 축국으로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놀이인데 이름이 축국입니다. 딱 들어도 뭔가 지금의 축구가 연상되는 네네.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축국이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경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 축구
축구에 대해서는 기록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확한 룰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효신과 김춘추가 즐겼던 놀이가 어떤 룰에 의해서 진행됐는지는 네네.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경기를 즐기는 와중에 이제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하면 좀 심한 몸싸움이 있는 운동이었다는 정도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나 이제 후한서 같은 데 보면 고구려 사람들은 축구에 능하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신라뿐만이 아니고 고구려를 비롯한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구를 즐기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기록들로 좀 미루어 보면 이 축구는 뭐 짐승의 털이나 뭐 끈 같은 걸로 이렇게 조그마한 공을 만들어서 뭐 여러 명이 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오래 차는 것이었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그 예비역 형들이 예전에 복도나 학교 복도. 네. 공터에서 많이 하던 네. 그 우유팩 차기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렇죠. 그런데 거라고 우유물 할수 있습니다. 찍찍 떨어뜨리기도 하고 얼굴에도 막 묻고 그랬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그걸 굉장히 좀 싫어했는데 왜요? 예비역 그 우유가 튀니까. 그렇죠. 그리고 되게 하얀 우유가. 네. 그리고 좀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튼 간에 네. 그런 우유 팩차기를 하는 예비역 형들을 보시면 네. 이들은 화랑의 후예구나. 화랑의 후예구나. 생각하시면- 김유신 장군을 또 닮았구나. 그렇습니다. 하시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우유 팩차기도 유구한 전통을 가진 훌륭한 우리의 전통 문화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통을 계승하는 중이고요. 네. 뭐 이런 정도로 한국의 구기 종목의 전통을 한번 더듬어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젠 제가 좋아하는 격투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전통 격투기라고 네. 하면 역시 씨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씨름을 격투기라고 합니까? 물론 이제 주먹이 오가는 다툼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힘과 기술을 겨룬다라는 점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일종의 격투기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실제로 씨름 선수 출신으로 격투기에서 활동한 여러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이제 명절에 씨름 경기가 많이 열리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씨름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걸 보면 씨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씨름을 옛날에 그 강호동 씨 나올 때 그런 분들이 하지 않고요. 네. 이렇게 젊은 네. 청년들이 네. 이렇게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예. 네. 사실 이 씨름도 역사가 아주 오래된 스포츠입니다. 4세기경, 그러니까 한 300년대에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인 각저총이라고 하는 네, 각조청 무덤이 우리 있어요. 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보면 이 무덤 안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 그려진 벽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각저총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이 각저라는 이름이 씨름을 한자로 표기한 거거든요. 이 벽화를 보면 이제 큰 나무 아래에서 상의를 탈의한 두 명의 남자가 씨름을 하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고구려 사람들도 이미 씨름을 즐기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왜 네. 씨름을 꼭 할 때는 옷을 다 벗고 합니까? 옷 입고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던데 항상. 네. 부담스럽잖아요. 보기에도 좀. 근데 이제 옷을 입고 하면 옷자락을 잡는다는 식으로 이제 반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씨름은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그래서요? 잡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상의를 탈의하고 순수한 힘과 기술만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른 스포츠도 또 있을까요? 네. 네, 좀 특이한 걸로는 격구라고 하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격구요? 네, 격구라는 것은 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긴 채를 이용해서 공을 상대방의 이제 골문에 넣는 이제 그런 스포츠인데요. 폴로 아닙니까? 폴로? 그렇죠. 그게? 예. 이게 유럽에서는 폴로라는 이름으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원래 이 스포츠는 이제 페르시아 지방에서 처음 유래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동서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을 잘 타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한 것입니다. 스포츠이자 군사훈련 목적으로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격구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이 고구려와 고려에서는 여성들까지도 격구를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흔한가요? 이 말 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말을 탈 줄 아는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이 격구를 즐겼던 것 같고요. 사실은 꼭 말이 없더라도 그냥 말이 없이 그냥 뛰어다니면서도 즐긴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좀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네 그렇군요. 한국 역사에서 격구를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조선의 첫 번째 왕이죠. 태조 이성계가 이성계요. 예. 격구를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이 이성계의 격구 솜씨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계가 그 말 위에서 거의 뒤로 눕다시피 해서 이 말 뒤로 나온 공을 탁 차서 어머나. 말 다리 사이 앞으로 쳐낸 기술이 그렇게 일품이었다고 와, 합니다. 그 치기도 어렵겠어요. 그러다가 말 다리에 부딪히게 되면 자기도 떨어질 텐데. 거의 아크로바틱하는 수준으로 네, 한 거죠. 그렇군요. 이 정도면 거의 조선의 메시다. 드리블하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네, 합니다. 조선의 메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나라의 정치적인 리더가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게 되면 사실 밑에 있는 사람은 좀 피곤하긴 해요. 그렇죠. 사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약간 직장 상사께서 등산을 너무 좋아하시면 눈치가 없는 상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격구를 하는 게 여러모로 민폐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무인 집권기의 집권자였던 최이 같은 사람은 격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네. 격구 경기를 하면 이제 말들이 뛰어다니니까 네. 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먼지가 일어난 것을 막으려고 네. 사람들을 괜히 동원해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식의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멀쩡한 민가를 헐어서 네. 경기장을 만드는 어머나.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민가를 헐어서 경기장을 만들어요? 격구하려고? 네, 사실 이야.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왕이 격구를 너무 좋아하면 신하들이 나서서 이걸 말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원래 글만 쓰고 네. 몸 쓰는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고 그런 점들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비들도 무예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걸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활쏘기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성균관에서는 선비가 익혀야 될 기본 소양 중 하나로 활쏘기를 꼽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활쏘기를 통해서 근력이나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당시 선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이 프로야구 개막 기념으로 옛날 사람들의 스포츠를 알아봤는데요. 나중에는 우리 그 정 편사님의 격투기를 볼 수 있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소였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깔끔한 목소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